죄송해요. 열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빗속에서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억짜리 벤츠를 박아버렸어요. 수리비 1,000만 원, 할머니 수술비 1,500만 원. 하지만 19살 택배기사의 통장 잔고는 13,000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0살 여회장의 눈에는 19년 전 죽은 아들과 똑 닮은 청년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 목걸이가 어떻게 거기에?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현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1월 4일 밤 9시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미는 낡은 1톤 택배 트럭의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빗물은 더 빠르게 유리창을 때렸어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깨진 채 테이프에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1,500만 원. 준민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수술이 다음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 11시까지 택배를 돌려야 했죠. 골목길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번들거렸어요. 준민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럭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서 검은색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S클래스였죠.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준민의 눈을 찔렀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차가 부딪혔습니다. 준민의 트럭이 벤츠 옆구리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충격으로 준민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오른쪽 어깨가 문짝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준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죠.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S클래스였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준미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오른쪽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벤츠 운전석에서 먼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비서실장 김정호였죠.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벤츠 뒷좌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펼쳤어요.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첫눈에 보아도 남달라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70살의 최정의 여회장이었습니다. 준미는 회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처리든 뭐든 제가 다 할게요. 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을 보험료가 두려웠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할머니 수술비도 못 내는 처지에 이런 사고까지 났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혜는 우산 속에서 준민을 바라봤어요. 빗속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회색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혜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준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준혁아. 정혜의 입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들 조준혁이었어요. 준민의 얼굴이
그 시절 준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였어요. 살짝 처진 눈꼬리와 짙은 눈썹, 곧은 콧날과 단정한 입술까지 마치 준혁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죠. 정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준민에게 다가갔어요. 김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따라 움직였지만 정혜는 비에 젖는 걸 신경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민의 젖은 티셔츠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목에 걸린 가는 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정혜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목걸이는 19년 전 정혜가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어요.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갓 태어난 손주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거였죠. 하지만 산후조리원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 목걸이도요. 살아남은 건 손주뿐이라고 들었는데 목걸이는 화재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청년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9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의구심이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민재를 볼 때마다 느꼈던 위화감. 준혁과는 너무 다른 성격과 행동.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정부 희진을 닮아가는 모습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마음 한편에 품었던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저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준미는 여회장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 이 목걸이요?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준민의 말에 정혜의 가슴이 더욱 요동쳤어요. 엄마 유품이라니.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란 말인가요? 지금은 잘잘못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민의 어깨를 가리키며 정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죠. 일단 우리 차를 타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준민이 손사래를 쳤지만 정혜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어깨가 완전히 부어올랐어요. 정혜의 말이 맞았어요. 준민의 오른쪽 어깨가 벌써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죠. 결국 준민은 벤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정혜 옆에 앉았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정혜는 준민을 곁눈질로 계속 바라봤어요. 옆 얼굴이 준혁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코끝을 살짝 만지는 버릇까지 닮아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준민입니다. 준민, 몇 살이죠? 19살입니다.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재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벤츠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19년 만에 찾아온 이 운명적인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미는 자신이 왜 이 차에 탔는지도 모른 채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걱정만 가득했죠. 오늘 밤 택배를 다 못 돌면 일당을 못 받을 텐데 그럼 할머니 약값은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어요. 정혜는 준민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19살 청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에 찌든 손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기한을 주시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준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정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했는데도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 준혁도 그런 아이였어요. 남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뒤집어 쓰곤 했죠. 보험료가 많이 오를 텐데. 준민의 중얼거림이 정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혜는 준민의 그런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죠. 벤츠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어요. 운명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준민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인 그는 여 회장의 지시로 준민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죠. 1월 5일 생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 김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 도련님과 정확히 같은 생일이었어요. 간호사가 준민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어깨를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어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2주 정도는 무리하면 안 돼요.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2주 동안 일을 못한다니. 그럼 할머니 약값은 어떻게 마련하죠? 정혜는 진료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19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 화재,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손주. 그때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면회 시간이 되기 전에 화재가 났으니까요. 의료진이 건네준 아기가 손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자라면서 점점 희진을 닮아갔어요. 피곤할 때 눈꼬리가 처지는 모양도, 화를 참을 때 턱이 앞으로 나오는 습관도 희진과 똑같았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코끝을 만지는 버릇까지도요. 정혜는 그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희진 손을 타고 자랐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정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방금 확인했는데요. 준민군 생일이 민재 도련님과 똑같습니다. 정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이 같다니.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쳤습니다. 준혁을 닮은 얼굴, 같은 생일,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준민이 어깨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준민군, 괜찮아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준민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지갑을 꺼내려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뺀 통장 잔고 13,000원. 병원비는 낼 수 있을까 아찔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준민이 놀란 눈으로 정혜를 봤어요. 정혜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료비는 당장은 어렵지만 기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준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정혜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인 게 뻔한데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준혁도 그런 아이였어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몸부터 챙기세요. 정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준민이 트럭 쪽으로 가려고 하자 정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어깨가 그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더 다쳐요. 정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미는 오른쪽 어깨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다시 벤치에 올라탔죠. 어디 사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이요. 그쪽 재래시장 근처입니다. 준민이 대답했어요. 정혜의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조용히 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모님이 많이 놀라실까 걱정이네요. 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라면,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몸이 좋지 않으셔서요. 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얘기를 하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1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부모도 없이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니. 차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좁은 길이었어요. 개딱지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준민이 말했어요. 반지하 계단 앞이었습니다. 정혜는 차창 밖을 봤어요. 곰팡이 냄새가 물씬 나는 낡은 반지하였습니다. 준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인사를 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목걸이가 또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차창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정말 어머니 유품인가요? 준민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요. 정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잘 가요, 준민군. 또 보자고요. 정혜가 말했어요. 준민은 깊이 인사하고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정혜는 김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준민 군과 관련된 신상 하나하나 전부 다 파악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네, 회장님. 김비서가 대답했어요. 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19년 전 만들었던 목걸이 케이스가 있었죠. 케이스를 열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2개 중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줬던 것만 화재 현장에서 찾아 보관하고 있었죠. 정혜는 남은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민이 하고 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크 파자마 차림이었죠. 김비서가 그러던데 차 사고 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정혜는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작은 사고가 있었어. 별일은 아니야. 사고요? 다치신 건 아니시죠?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혜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걱정이었죠. 괜찮아. 늦었으니 가서 자. 정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9년 동안 손주라고 믿고 키웠는데 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질감만 커졌죠. 반면 오늘 만난 준미는 달랐어요.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준혁을 닮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태도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움직였죠.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어요. 19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묻어뒀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준민이 자신의 진짜 손주라면, 그리고 민재가 자신의 손주가 아니었다면, 그럼 19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는 정우를 불렀어요. 목걸이 제작 기록을 찾아봐. 19년 전 특별 주문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네, 회장님. 정우가 나간 뒤 정혜는 또 다른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민군이 다니는 병원 알아봐. 할머니가 입원해 있다고 했으니 내역 확인해보고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19년 동안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혜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죠. 차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19년 전 2006년 1월 5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에는 새벽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한국통운 후계자 조준혁의 아내 고은서가 막 출산을 마쳤기 때문이었죠.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준혁과 은서는 연계병원에서 출산을 마치고 곧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VIP 전용관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최고급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죠. 아기는 별동에 있는 신생아실에서 전문 간호사들의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오후에 첫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죠. 산후조리원 규정상 산모가 안정을 취한 후에만 면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오후 3시 운전기사가 정혜를 모시러 왔어요. 정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오늘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손주의 얼굴을 보는 날이었으니까요. 차가 산후조리원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운전기사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네, 화재라고요?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엑셀을 밟았어요. 회장님, 산후조리원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정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소방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물을 뿌리고 있었죠. VIP관이 있는 3층에서 불길이 가장 거셌습니다. 준혁아, 은서야. 정혜가 건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방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희가 구조 작업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정혜는 소방관에게 붙잡힌 채 오열했어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의 생사를 알 수 없었죠. 30분이 지옥 같았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유리창이 열기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의료진 한 명이 뛰어왔어요. 하얀 가운이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유감입니다, 회장님. 조준혁 씨와 고은서 씨를. 의료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 모두 의식이 없고 소생이 어렵습니다. 아기는 현재 구조 작업 중입니다. 정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별동 신생아실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하나씩 안고 임시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번질까봐 서둘러야 했죠.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자가 신생아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김희진이었어요.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혼자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죠. 희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VIP 이불이 덮인 아기의 침대를 발견한 거였어요. 조준혁 아기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신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희진 아기라는 이름표가 붙은 침대였어요. 희진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희진은 재빨리 두 아기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짜 VIP 아기인 조준혁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희진은 서둘러 건물 뒤편으로 향했어요.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아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죠. 희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아기 일이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의 친정엄마 하말자였어요. 50대였던 말자는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끓여왔다가 화재를 목격한 거였죠. 말자는 달려와서 아기를 낚아챘어요. 갓난아기가 차가운 바닥에 버려질 뻔한 걸 본 순간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이 애 아빠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얘를 혼자 어떻게 키워? 희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말자는 희진이 미혼모로 살기 싫어서 자기 친아들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이 이미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였죠. 10달 품고 배 아파 낳은 네 새끼를 길바닥에 버리겠다는 거야? 제정신이냐? 말자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내가 하는 일에 도움도 못 줄 거면서 엄마라는 핑계로 끼어들지 마. 희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만 가득했어요. 말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죠. 정신 나간 것. 죄짓고 살지 마라. 이거사. 죽나 사나 네 새끼건을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면 쓰냐.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말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나한테 죽은 딸이다. 너도 네 엄마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연락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말자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떠났습니다. 말자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북구 장이동의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습한 방이었지만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불쌍한 것. 어미젓 한번 못 먹고 버려질 뻔했구나. 말자는 아기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때 목에 걸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이게 뭐야? 비싼 것 같은데. 말자는 목걸이를 보며 놀랐어요. 딸이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준 선물이라 생각했죠. 엄마가 너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겠구나. 이 할미가 잘 간직해 줄게. 말자는 아기를 하준민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자신의 성을 따와 하씨 성을 붙였죠. 한편 희진은 다시 신생아실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VIP 침대 옆에 서서 연기를 봤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VIP 아기예요. 빨리 대피시켜야 해요. 희진의 연기에 속은 간호사들은 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대피 중에 아기 명찰이 뒤섞였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희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화재는 진압됐지만 산후조리원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죠.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기는 무사합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안내한 곳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혁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죠. 정혜는 아기를 처음 봤어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탓에 이 아기가 자신의 진짜 손주라고 의심 없이 믿었죠. 목걸이가 없네요. 정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기용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재 때 잃어버렸나 봅니다.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정혜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잃었지만 손주만은 지켜냈다고 생각했죠.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정혜가 속삭였어요. 아기에게 조민재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진짜 손주는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짜 손주는 대저택에서 부유하게 컸죠. 그리고 운명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3년 전 2022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준미는 낡은 교복을 입고 교실 뒤편에 앉았습니다. 중고로 산 교복이라 소매가 조금 짧았어요. 신발도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죠. 전날 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온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밤 일을 해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조는 걸 참느라 샤프로 손등을 찔러가며 버텼죠.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죠. 민재는 준민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야, 여기서 뭔 냄새 나지 않냐? 민재가 크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하준민? 하층민이라서 이름이 그 모양인 거야? 민재가 준민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면 더 괴롭힐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민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죠.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뭐 먹냐? 음식물 쓰레기 싸왔네? 민재가 준민의 도시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민의 머리 위에서 뒤집었어요. 김치볶음밥이 준민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졌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한국통운 여회장의 손주라는 걸 다들 알았으니까요. 준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밥알을 털어내며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에 밥풀이 엉겨붙어 있었죠. 찬물로 머리를 씻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음 날도 민재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준민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죠. 이거 진짜 거지네. 민재가 1,000원 3장을 꺼내 창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준민이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그만해.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를 내? 수업이 끝나고 담임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조민재, 너 요즘 애들 괴롭힌다며? 누가 그래요? 증거 있어요? 민재가 비웃었어요. 선생님, 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모르는구나? 담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회장의 손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혜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민재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였어요. 교무실에서 정혜는 담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봅니다. 그리고 민재를 돌아봤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민재,
가문의 이름보다 네 사람됨이 먼저다. 잘못을 했으면 똑바로 책임을 져야지.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자 희진이 버섯발로 민재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민재의 팔을 부여잡고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마치 제 새끼를 보듬는 어미 같았죠. 정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정부가 왜 저렇게까지 민재를 걱정하는 걸까요? 희진아, 너와 민재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거냐? 정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계속 준민을 괴롭혔어요. 화장실에서 둘러싸고 밀치기도 했죠. 아르바이트나 하러 가, 하층민아. 민재가 준민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준민이 벽에 부딪혔어요. 밑바닥 인생사는 하층민 주제에 어디서 눈을 풀하려. 민재의 말에 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교실로 돌아갔어요. 준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기도 힘들었고 민재의 괴롭힘까지 받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갔죠. 결국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준민이 자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 눈에서 안 보이니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준민은 택배 기사가 되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건을 나르며 할머니를 돌봤죠. 민재는 고등학생이지만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에 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썼죠. 정혜가 혼을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혜는 민재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준혁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는데 민재는 왜 이럴까요? 오만하고 게으르고 남을 무시하는 성격이 도대체 누굴 닮은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혜는 민재가 희진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희진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도 남달랐죠.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19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기가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정혜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 고등학교 때 네가 친구 괴롭혀서 할머니 고등학교 불려갔던 거 기억하니? 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왜 또 옛날 일을 꺼내요? 그 아이를 왜 그렇게 괴롭혔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요. 눈빛이 재수없었어요. 준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정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재가 나간 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준민이 진짜 손주라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줘야겠다고 다짐했죠. 정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잊을 수 없었죠. 새벽 5시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어제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정혜는 서재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고 19년 전 목걸이 케이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 것만 남아있는 그 목걸이를 보며 준민이 하고 있던 것과 비교해봤죠. 똑같아.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침 7시가 되자마자 정혜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목걸이 제작 기록 찾았나? 네, 회장님. 19년 전 이태원의 한 보석상에서 특별 주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정혜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 보석상 아직 있나?
네,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사장님도 그대로시고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민군이 목걸이를 판 곳 알아봐. 그리고 그 목걸이 반드시 되찾아와. 알겠습니다. 준민군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찾았어? 네, 회장님. 성북구 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하말자 씨, 70세, 위암 3기로 입원 중이십니다. 오후 2시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빨간 벨벳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금은방에서 어제 오전에 매입했더군요. 정우가 케이스를 건넸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민이 하고 있던 그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정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와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정혜는 두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정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혜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혜는 접수처에서 하말자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5층 51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12호실 앞에 섰을 때 정혜는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통제 놔달라고 할까요? 준민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혜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민과 말자가 놀란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준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다친 어깨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곧바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셔요. 말자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환자분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정혜가 말했어요. 그리고 말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70살의 말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위암 투병 중이라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정혜입니다. 정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통운 회장님이시군요. 우리 준민이가 어제 큰 실수를 했다면서요. 말자가 정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민을 바라봤습니다. 준민군, 어제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았죠? 준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네. 어머니 유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팔았다고 하니 부끄럽네요. 그 목걸이. 제가 찾아왔어요. 정혜가 케이스를 꺼냈어요. 준민과 말자는 놀란 눈으로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걸 왜? 준민이 당황해했어요. 정혜는 케이스를 열어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또 다른 케이스도 열었어요. 이 두 개는 세상에 단 둘뿐이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년 전 제가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예요. 하나는 며느리에게, 하나는 내 하나뿐인 손주에게 주려 했지. 준민과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화재로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이 목걸이 중 하나도요. 정혜는 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민군,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고 있었나요? 준민이 말자를 봤어요. 말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준민이를 데려올 때 목에 걸려 있었어요.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목에 목걸이가 있었죠. 정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준민이는? 회장님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낳은 아이입니다.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통운 회장의 손주일 수도 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준민이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민아,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게는 그게 가장 소중해요. 준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19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하게 살아왔는지 느껴졌습니다. 내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다. 정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19년 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고 싶어. 준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유전자 검사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찝찝함만 남을 것 같네요. 제가 회장님의 손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요. 말자가 준민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준민아, 네가 원한다면 해보자. 말자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준민이 정말 여 회장의 손주라면 이제 자신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정혜는 김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비서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 아침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예약해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하말자 씨의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준민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혜는 단호했어요. 19년 동안 준민이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말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준민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다니. 병실을 나온 정혜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준민이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그리고 민재가 가짜라면 19년 동안의 거짓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준민과 말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준민이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어, 준민아. 할머니도 다 알어. 말자가 준민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에 정혜와 준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검사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정혜 회장님, 하준민 씨,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체열만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먼저 정혜가 팔을 걷었습니다. 붉은 피가 시험관으로 빨려 들어갔죠. 다음은 준민 차례였어요. 준민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준민은 눈을 감았어요. 끝났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의 결과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준민군,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과 나오는 동안 너무 걱정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너야. 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검사를 마친 후 정혜는 비서실을 통해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어요. 회장님,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화재 당시 신생아실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고 명찰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었답니다. 정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어요. 병원 상담실에는 정혜와 준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쳤어요. 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관계 99.9%입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혜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작 19년 만에 진짜 손주를 찾은 거였어요. 준민은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민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년 만에 널 찾게 되었구나. 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국통운 회장의 손주라니.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니. 저희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민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분은 영원히 너의 할머니야. 너를 키워주신 진짜 가족이지.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정혜는 즉시 병원장에게 전화했어요. 하말자 씨 병실을 최고 등급으로 변경해 주세요. 24시간 간병인도 추가로 배치하고요. 네, 회장님. 정혜는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19년 동안 자신의 손주를 키워준 은인이었으니까요. 말자의 병실로 돌아온 준민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말자는 준민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네가 회장님의 진짜 손주였구나. 말자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원한 제 할머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준민이 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검사 결과로 할머니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평생 제 가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야지. 할머니, 19년 동안 고생했어. 할미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했다. 이제는 네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으며 잘 살아. 말자가 준민의 손을 잡고 연신 토닥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 저택에서는 민재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 민재가 혼잣말을 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정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재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호적 정정 절차도 알아봐 주시고요. 네, 회장님. 조준민 씨를 정식 후계자로 등록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정혜는 민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네, 할머니. 너는 내 손주가 아니었다. 정혜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나는 누구였어요? 19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넌 아무 죄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정우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산후조리원 화재 당시 CCTV는 모두 소실됐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김희진이 그날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희진이? 우리 집 가정부? 네, 그녀도 같은 날 출산했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의 아기는 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희진이가 아기를 바꿨다는 거야?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9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민재의 곁에서 일한 희진. 그녀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에서 준미는 말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준민아, 이제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말자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년 전 그날처럼 운명의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DNA 결과가 확정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서재에서 정우와 함께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전면 재조사를 명령해 당시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찾아 산모든 청소부든 누구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사팀이 하나둘씩 증언을 모아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산모 중 한 분을 찾았습니다. 정우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기들을 하나씩 번갈아 안전한 곳으로 날랐어요. 그런데 직원이 아닌 여자가 신생아실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정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산모의 증언도 있었어요. 대피 중에 아기 명찰이 뒤섞여서 간호사들이 계속 확인했어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야간 경비원의 진술도 추가됐습니다. 산모 보호자도 아닌 여자가 신생아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화재가 나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혜는 모든 증언을 종합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희진이야. 김희진이가 아기를 바꿨어. 그때 정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화재 현장 영상을 찾았습니다. 정우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그때 당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디지털로 복원한 것이었죠. 화면은 흔들렸지만 연기 속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나오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체형과 생김새가 희진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기를 감싼 담요가 VIP 신생아 전용 담요였습니다. 김희진 당장 불러와. 정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0분 후 희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희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희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앉아.
희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혜는 증언들이 담긴 서류를 하나씩 희진 앞에 놓았습니다.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때 넌 그곳에 있었지. 희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아기는 어떻게 됐지? 정혜가 물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화재로.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는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 화면에는 연기 속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이 여자가 누구지? 정혜가 물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체형도 생김새도 전부 너야. 정혜가 담요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담요는 VIP 신생아 전용이야. 네가 VIP 아기를 안고 나온 거지. 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증언도 이 영상도 모두 너를 가리킨다. 정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희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란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정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겠어. 아기 바꿔치기, 유기, 사기. 모든 혐의로. 희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민재는 죄가 없어요.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죄가 없지. 하지만 넌 그러면 안 됐지. 정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희진은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필수품만 빠져 있었어요. 잠적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정착금 1,000만 원과 미국 뉴욕행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너대로 살아라. 정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였어요? 19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예요?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렸을 뿐이었죠. 민재는 그날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어요. 19년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한편 정혜는 희진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고시원, 모텔, 찜질방.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뒤져 김비서와 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3일 후 희진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뒤였어요. 방에는 민재 사진만 남아 있었죠. 정혜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나 두고 보자.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준민이 말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장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말자가 준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려, 잘됐다, 잘됐어. 하지만 할머니는 난 괜찮여. 여기 병원도 좋고 치료도 잘 받고 있잖여. 말자가 억지로 웃었어요. 준미는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매일 올게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면 함께 살아요. 말자가 준민의 등을 토닥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준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대한 저택을 본 준민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정혜가 말했어요. 준민은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집사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환영합니다. 준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정혜는 준민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오늘부터 네 방은 여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고. 준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밤이었지만 조명이 켜져 있어 환했죠. 준민아. 정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미안하다. 19년이나 늦었구나.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미는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디야? 인천 쪽 모텔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어요.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인천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희진은 좁은 방 안에서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국통운 후계자 교체 소식. 조민재 씨 대신 19년 만에 찾은 조준민 씨가 대체자로 선정. 기사를 읽는 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회장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희진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희진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고 그 결과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수사 착수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체포영장이 곧 나올 거라는 얘기였어요. 희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한때는 여회장 집에서 떵떵거리던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였죠. 회장이 내 아들을 버렸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고. 희진은 왜곡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잊은 채 모든 걸 정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날 밤 희진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요. 새벽 3시였어요. 희진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라이터와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성북구에 있는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근처에서 내린 희진은 담장을 따라 걸으며 경비원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이라 경비가 느슨했어요. 희진은 담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19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통로였죠. 문은 잠겨 있었지만 희진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희진은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저택으로 다가갔어요. 1층 응접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희진은 페트병에서 휘발유를 꺼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휘발유를 뿌렸어요. 커튼에 휘발유가 스며들었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다 최정의 당신 때문이야. 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라이터를 켰어요.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커튼에 불을 붙였어요. 화르륵.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휘발유를 머금은 커튼이 활활 타올랐어요. 삐.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전체에 경보음이 퍼졌어요. 2층에서 자고 있던 준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민은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복도에는 벌써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민은 정혜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준민은 문고리를 잡고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어요.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였어요. 할머니, 준민이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의식이 없었어요. 준민은 정혜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이미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어요. 준민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1층은 불바다였습니다. 응접실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까지 번진 상태였어요. 여기로는 못 가. 준민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희진이었어요. 너 때문이야.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쫓아낸 것도, 내 인생을 망친 것도 전부 너 때문이라고. 희진의 눈에는 눈물과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네 아들이랑 며느리처럼 너도 불타 죽어. 희진이 라이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불을 지르려는 거였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여기서 멈추라고요. 준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희진은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준민은 정혜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희진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 놓으라고. 희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준민은 희진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정원에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준민은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준민은 기어서 정혜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정혜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정원에 정혜를 눕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민이 정혜의 뺨을 두드렸어요. 정혜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준민아, 살았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정혜가 준민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정혜와 준민을 돌봤습니다. 경찰도 왔어요. 희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준민과 정혜가 구급차를 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정혜가 더 걱정됐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민은 안도했어요. 정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민은 그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준민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스에는 여회장 저택 화재 소식이 대서특필됐어요. 전 가정부 김희진 씨 방화 혐의로 체포.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정혜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준민과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준민아, 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 전부 다. 정혜가 미소 지었어요. 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의 거짓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희진은 구속됐습니다. 방화, 유기, 사기 등 여러 혐의였어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갇혔죠. 그녀의 광기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화재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완전히 회복했고 준민도 화상 치료를 마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민을 후계자로 세울 때가 왔죠. 아침 식사 시간 정혜가 회사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준민은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전 9시 한국통운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준미는 정장을 입고 정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그에게 정장은 불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분이 새로운 후계자야? 고등학교 중퇴라면서? 택배 기사였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준미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50층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 남자들이었어요. 정혜의 친척들도 몇 명 보였죠. 여러분, 새로운 사원을 소개합니다. 조준민입니다. 정혜가 준민을 소개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그럼 중졸이라고 해야 하나? 누군가 비아냥거렸어요. 현장 노동자가 경영을 안다고? 또 다른 임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준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정혜가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첫 안건은 지방 노선 적자 문제였습니다. 5년째 적자입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마케팅 담당 임원이 보고했어요. 늘 하던 변명이었죠. 준미는 자료를 넘기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준민에게 쏠렸습니다. 이 자료 숫자가 이상한데요. 준민이 자료를 가리켰어요. 물량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어요. 말이 안 되죠. 마케팅 담당 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알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일했거든요. 준민이 일어섰어요. 허수 물량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죠.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부러 늦게 보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죠. 준민이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루트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선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준민이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배송 시간이 30% 줄어들고 비용도 20% 절감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현장일 뿐 경영은 다르다네. 결국 한 임원이 말했어요. 준미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현장을 봐주세요. 임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택배 기사가 우리의 전략 회의를 지적한다고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가 일어섰어요. 조준민 사원은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땀으로 말이죠. 정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결과로 말합시다. 조준민 사원의 말이 맞다면 그대로 실행해보죠.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준미는 화이트보드에 그린 도표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주만 시간을 주세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준민이 말했어요.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수군거렸어요. 저런 애송이가 뭘 안다고. 준민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준민은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봤어요. 저거 준민이 아니야? 맞네. 근데 왜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 준민은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들, 잘 지내셨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책임자가 됐어요. 직원들이 웃었어요. 네가 책임자? 설마. 진짜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준민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게 되긴 할까? 해봐야죠.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직원이 말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보고 드립니다. 준민이 자료를 펼쳤어요. 지방 노선 적자율이 15%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불가능해. 조작한 거 아니야? 직접 확인하시죠. 준민이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정혜가 미소 지었어요. 계속해보세요. 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준민이 당황했어요. 아직 회사에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렸죠. 임원들은 준민을 다시 봤습니다. 무시했던 청년이 실제로 성과를 낸 거였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뭐죠? 정혜가 물었어요. 배송기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준민이 대답했습니다. 보험료 지원, 휴게시설 확충, 그리고 그런 건 비용만 늘어나. 한 임원이 소리쳤어요. 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직률이 줄면 교육비가 절감되고 숙련공이 늘면 효율이 올라가요. 준민이 계산한 수치를 보여줬어요.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2년 후부터는 이익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민은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준민은 줄을 서서 밥을 받았어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한 직원이 손짓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물류팀 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민이 앉았어요. 진짜 준민이 맞아요? 우리랑 같이 일하던? 네, 맞아요. 대박. 인생 역전이네. 직원이 놀라워했어요. 준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전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하죠. 오후가 되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정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잘했어. 아직 부족해요. 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 정혜가 준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준민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 저 아래에서 택배를 배달했는데 이제는 50층 사무실에 있었죠. 인생이 참. 준민이 혼잣말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있었구나. 네, 내일 발표 준비하고 있어요. 준민이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준민 옆에 앉았어요. 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한 번에 다 바꿀 순 없어. 알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요.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준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강점이야. 현장을 아는 경영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진정한 인재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어요. 회의실의 모든 칼끝이 준민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첫 전투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희진의 방화 사건 이후 3달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갇혀 있었어요. 정혜는 남은 법적 절차를 모두 법무팀에 맡겼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죠. 준민의 호적 정정이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법원 서류에는 조준민이라는 본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19년 만에 제대로 된 이름을 되찾은 거였죠. 준민은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뿌리를 먼저 만나자. 정혜가 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납골당으로 향했죠. 납골당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이 사각거렸습니다. 준민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혜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끝방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죠. 방 안에는 2개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준혁과 고은서, 준민의 친부모였어요. 사진 속 2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사진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너희 아들 잘 자랐어. 정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19년 만에 아들 부부에게 전하는 소식이었죠. 준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고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준민이 생전 처음으로 본명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와 준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19년의 시간을 건너뛴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온 2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한국통운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본사 1층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통운의 후계자 공식 발표를 취재하러 온 거였죠. 정혜가 단상에 올랐을 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부로 한국통운의 후계자는 조준민입니다. 짧고 명확한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준민이 단상으로 올라왔을 때 또다시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장을 입은 준민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준민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현장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준민이 노동환경 개혁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첫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전액 지원. 둘째, 청년 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첫 사업으로 내세운 건 이례적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민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자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말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머니, 누워 계세요. 준민이 급히 말자를 부축했어요. 말자는 준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암이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뉴스 봤어. 우리 준민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말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준민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19년 동안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죠. 그날 밤 말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고 준민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새벽 3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민은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말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겨우 뜨고 준민을 바라봤습니다. 준민아. 말자가 힘겹게 손을 들었어요. 준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이제는 더 행복해야 한다. 말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눈을 감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민은 말자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민이 속삭였어요. 그렇게 말자는 하늘의 별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민은 상주로서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어요. 현장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정혜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준미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제는 더 행복해져야 했으니까요. 준미는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물건을 날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직률이 30% 감소했고 생산성은 20% 증가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어느 날 저녁 준미는 사무실에서 말자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말자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준민이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그때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내 책상에 놓으렴. 말자 할머니에게서 받은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준미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정혜가 준민을 안았어요. 준민이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년의 거짓이 끝나고 이제 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것이 준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